저희가 전통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뭐 의사, 판검사, 변호사가 있죠. 이런 직업들은 되려면은 의대를 나오거나 로스쿨을 나오거나 공부도 의사는 6년 해야 되고 판검사, 변호사도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죠. 하지만 이런 AI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미적분이랑 벡터가 어느 개념이다 정도만, 이제 개념 문제 정도만 풀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어려운 계산은 컴퓨터가 다 해줘요. 저희는 그냥 알고리즘이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그 정도 전체적인 플로우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문과생들도 이제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분야고요. 한 1년? 길게는 한 2년 정도 본인이 이제 정말 하루에 10시간 가량 공부할 만한 의지가 된다 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대호라고 합니다. 저는 1년 안에 AI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는 법 저자이고요, 현재 인공지능 빅데이터 솔루션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취준생 여러분들께 저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인공지능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각 기업에서 인공지능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서 이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채용 사이트 가보시면은 이제 국내 탑 30대 그룹 공채를 보시면 아실 건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의 인재는 모두 다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이런 인공지능 AI 인재의 몸값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이제 대우가 더 좋은데요. 한 예로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보면은 21세기 가장 섹시한 직업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뽑히기도 했고요. 이제 노동청이 미국 내 IT 기업 AI 개발자 연봉을 조사한 결과 평균 연봉이 약 1억 3,500만 원 정도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박사급의 경우는 연봉이 3억이 훌쩍 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는데 AI 인재 수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떠올리기에 AI라고 하면은 그냥 알파고 정도만 이제 떠올릴 뿐입니다. 또한 AI라고 하면은 너무 어려운 학문이고 특히 문과생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AI는 누구나 노력하고 충분히 배울 수 있는 학문이고요. 앞으로는 또 누구나 이해를 해야만 하는 필수 학문이기도 합니다. 예시로 2025년부터는 이제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모두 다 이제 인공지능, 즉 AI를 배워야 하도록 이제 필수 교육과정에 AI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AI를 이제 공부를 하려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모르겠어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DM이나 메일로 많이 문의 쪽지가 왔었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AI의 개념, 역사, 쓰임새, 전망, 또 공부법, 그리고 실제 AI 전문가가 되면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이런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기계학습, 데이터 사이언스 등 비슷한 용어들이 막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뭔가 또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차이점을 우선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인공지능을 영어로 하면은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가지고 이제 줄임말로 AI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과 AI는 한국어, 영어 그냥 같은 말이고요. 인공지능이 우선 가장 상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기계학습, 딥러닝을 이제 포괄하는 가장 상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개념은 간단히 말하면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인간의 능력을 구현한 이제 모든 거를 이제 포괄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어렵고 난해한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지 않아도 그냥 컴퓨터로 한 모든 간단한 것들은 다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저희가 할 수가 있어요. 예시로 여러 개의 이제 조건문을 합쳐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시스템을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컴퓨터 이제 코딩으로 if에 된 else문으로 모두 다 이제 하드 코딩한 거예요. 이런 간단한 엑스퍼트 시스템도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판별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간단한 조건문으로 이루어진 엑스퍼트 시스템보다는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하는 경우를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데요. 기계학습을 이제 영어로 하면은 머신러닝이라고 하고, 대량의 데이터 안에 패턴을 찾아가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과거 데이터 패턴 기반으로 추론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계학습을 위해서는 당연히 빅데이터가 중요해요. 사람으로 이제 비유를 하면은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똑똑해지잖아요. 그리고 전문가가 되겠죠. 기계학습도 마찬가지인데 데이터를 많이 보고
학습할수록 똑똑해져요. 모델이 점점 정교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기계학습을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 즉 빅데이터가 핵심 요소가 됩니다. 아무리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을 뭐 정교하게 만들어도 데이터 자체가 양이 적거나 또는 데이터 자체가 많이 있더라도 데이터가 뭔가 품질이 조악한 거다라고 하면은 우리 기계학습 모델링 결과도 형편없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새 가장 핫한 개념이 딥러닝인데요. 딥러닝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계학습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기계학습의 알고리즘 중 이제 인공신경망이라는 하나의 이제 알고리즘 모델이 있어요. 근데 그 인공신경망에서 그 은닉층을 이제 딥하게 여러 줄 쌓았다고 해서 이제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AI, 인공지능 연구에 대부분은 다 모두 딥러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뭐 저희 이제 번역기, 구글 번역기 많이 쓰죠. 그래서 번역기를 예시로 들면은 과거 이제 80년대에도 이제 번역기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번역기를 어떻게 만들었냐? 언어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래서 한영 번역이라고 하면은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모든 문법 구문들을 다 if then else 조건문으로 다 넣은 거예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게 실패로 끝났죠. 이게 왜 실패로 끝났냐면, 우선 한영 번역을 예시로 들면은 이 문법 구문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많아요. 뭐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조건문으로 다 하기에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언어학자들이 다 교수급이잖아요. 자문 비용을 줘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죠. 성능도 사실은 형편이 없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인공지능은 사실은 거의 실패를 했어요. 이게 80년대에 시도했던 인공지능이었고, 하지만 최근에 딥러닝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딥러닝을 이용한 번역기는 쉽게 말하면은 그냥 빅데이터를 모델에 때려 넣는 방식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구글 번역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영 번역된 외교 문서, 책, 웹사이트, 모든 한영 텍스트들을 그냥 이제 딥러닝 모델에 때려 넣는 방식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조건문으로 다 하나하나 넣은 것보다 훨씬 성능도 좋아지고, 데이터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점점 더 데이터를 많이 때려 넣을수록 점점 더 이제 모델도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왜 이제 인공지능이 핫해졌냐? 사실은 이런 뭐 인공지능, 뭐 딥러닝 이런 게 핫해진 게 10년도 안 됐거든요. 국내에서는 이제 뭐 한 2016년도 이후 불과 한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최근에 핫해졌냐? 사실 이제 그 인공지능에 많이 쓰이는 그런 딥러닝, 즉 인공신경망의 개념은 이미 70년대부터 논문에 나와 있었어요. 문제는 그 논문상에 있는 이론상 개념을 이제 실현시킬 수가 없었죠. 데이터가 별로 없었어요. 7, 80년대만 하더라도 이런 빅데이터 자체를 모을 수 있는 뭔가 그런 풀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컴퓨터 성능이 너무 떨어졌어요. 이걸 사실 사람이 계산할 수는 없거든요. 컴퓨터가 계산해야 되는데 컴퓨터 성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걸 계산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는 이제 딥러닝은 못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사람이 조건문을 다 넣는 이제 엑스퍼트 시스템을 했는데 결국 이것도 실패로 끝났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를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겨울이라고 하거든요. 세계적으로 모든 연구기관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연구한다고 하면은 펀딩을 끊어버렸어요. 이제 뭐 교수들이 이제 연구를 하려면은 연구비 펀딩을 받아야 되는데 펀딩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들이 연구를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연구한 사람들이 다 이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딥러닝의 이제 상시자라고 불리는 이제 제프리 힌튼 교수가 있는데, 이분도 이제 펀딩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자국을 떠나고 이제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으로 이제 아예 이주를 했어요. 네, 거의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완전 바뀌었죠. 2010년도 이후에 그래픽카드, GPU가 발달을 하면서 컴퓨팅 성능이 급격하게 좋아졌어요. 또한 이제 저희가 뭐 SNS도 많이 하고 IoT 센서 데이터 이런 것도 발달하게 되면서 데이터도 급격하게 늘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론상 가능했었던 딥러닝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우선 이제 2012년에 ILSVRC, 뭐 소위 저희가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미지넷 대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컴퓨터 비전 분야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건데, 그 천여 개의 동물 이런 것들을 두고 컴퓨터가 동물을 알아맞추는 뭐 그런 대회예요. 그래서 이제 매년 이거 대회를 여는데, 2012년에 이제 딥러닝 기반 CNN 알고리즘을 사용한 연구팀이 그 작년 우승팀보다 이제 오류율을 10% 이상 줄였거든요. 오류율을 10% 이상 줄인 거는 이제 엄청난 성과였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보통은 그냥 SVM이라는 이제 기계학습 기반으로 보통 했었는데, 2012년도에 갑자기 이제 딥러닝을 쓰니까 엄청나게 성능이 향상된 거죠. 이때 세계가 깜짝 놀라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대회마다 이제 다 딥러닝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15년에는 결국 이제
사람의 정확도보다도 이 딥러닝을 이용한 기계의 정확도가 더 뛰어나게 됐거든요. 이게 하나의 첫 번째 이슈였고, 두 번째 이슈는 저희가 많이 알다시피 2016년도에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회가 있었죠. 이때 다시 한번 이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해요. 바둑의 경우에는 이제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절대로 컴퓨터가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업계 전설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깨부순 게 2016년도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회였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열풍이 불었고요. 이제 각국에서도 인공지능 연구를 다시 엄청나게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MIT에서는 인공지능 단과대를 설립하기 위해서 1조 원이 넘는 기금을 조성하였고요. 스탠포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대 인원의 절반 이상을 컴퓨터 공학과에서 이제 모집하도록 바꿨어요. AI를 교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에 인공지능 관련 학과를 이제 전국적으로 300여 개 신설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뭐 4차 산업혁명이 핫 이슈잖아요.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과연 이런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냐? 뭐 저희가 최근에 뉴스나 신문을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엄청 많이 볼 수 있어요. 학교나 학원 같은 데 가더라도 뭐 4차 산업혁명 같은 뭐 교육 커리큘럼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뭐 정치인들도 뭐 대선 공약을 하면은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을 이제 간단히 말하면은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4세대 산업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8세기 초 증기기관의 개발로 이루어진 게 1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19세기 말 철강, 석유, 전기의 발달로 이루어진 게 2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20세기 말 개인용 PC와 인터넷 발달이 이제 3차 산업혁명이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 뭐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 3D 프린팅, 나노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의 각 요소 하나하나는 모두 다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무조건 필요한데요. 로봇이 보통 이제 감지, 계획, 행동 이 세 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실행되는 구조체거든요. 감지 단계에서는 범위, 위치, 시각, 촉각 이런 센서에서 들어오는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계획 단계에서 이런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원하는 목적이나 책임을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당연히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한 딥러닝 분석 방법이 사용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물 인터넷이 있는데, 사물 인터넷은 이제 사물 간의 센싱, 네트워킹, 정보 처리 등을 이제 인간의 개입 없이 상호 협력하여 지능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연결망입니다. 그래서 센서를 통해서 뭐 온도, 습도, 조도, 열, 연기, 뭐 풍향, 초음파, GPS 영상 등을 이제 수집하는 게 다 이제 그 사물 인터넷이고, 이러한 센서를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뭔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석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물 인터넷도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당연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드론이나 뭐 자율주행차 같은 이제 무인 운송 수단도 당연히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 시점에 뭐 위치를 옮겨가면서 뭐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요. 이를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운행 판단을 내려야 하잖아요. 그럴 때 당연히 인공지능, 딥러닝이 활용이 됩니다. 당연히 그 자율주행차도 똑같이 실시간으로 카메라 센서가 앞에 이런 사물들이나 도로 주행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딥러닝 분석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운전을 하도록 지시를 해주죠.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인기가 있죠. 뭐 가상 자산이 요새 많이 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인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블록체인도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더 깊게 설명해 보자면, 이제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보안성입니다. 기계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뭐 의료 정보와 같이 민감하고 개인적인 정보를 이제 안전하게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인공지능 의사 결정을 이제 투명하게 기록하게 해서 인간이 인공지능의 결정을 추적하고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면서 내리는 평가와 의사결정 모두를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타임스탬프나 해시를 이용해서 포인트별로 기록하며, 이제 인간이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을 감독하고 또 옳은 결정을 내렸는지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빅데이터의 신뢰성도 이제 보증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학습의 핵심인 데이터 자체를 누군가 이제 위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상에 이제 데이터를 보관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도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각 요소들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따라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가장 먼저 공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인재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이고 우리가 공부를 한 이후에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취준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AI,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너무 부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AI 개발자가 엄청나게 적어요. 근데 반대로 기업에서는 AI 개발자를 점점 더 원하고,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의 여파로 이제 언택트 비대면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더더욱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자, 특히 AI 개발자를 점점 더 필요로 하거든요. 더욱 더 재밌는 거는 기업에서는 이런 신입보다는 또 경력직을 원해요. 경력직은 더더욱 없죠.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발간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인공지능 현황, 이런 이제 연구조사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국내 이제 IT 기업 종사자들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랑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약 71%가 AI 기술 개발을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핵심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또 한 연구조사 결과가 있는데 캐나다 연구기관이 엘리펀트가 이제 2019년에 세계 각국의 이제 AI 전문가, 박사급 전문가들을 수치를 이제 매겼어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2019년 기준으로 AI 전문가가 약 170명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게 그 조사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권이었어요. 근데 그나마 이 170명 있는 분들도 사실 국내에 있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구글만 가더라도 이제 박사급 AI 개발자는 연봉이 이제 4억 이상이기 때문에 굳이 국내 기업에 취업을 잘 안 하거든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박사급 인재는 이제 고사하고 석사급 인재만 되더라도 이제 AI 빅데이터 관련 직군에서는 기업에서 막 원하기 때문에 이제 취업이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기업에서는 이제 구인이 쉽지 않아서 해외에 가서 구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대학이랑 산학 협력을 맺어가지고 대학에서 바로 뽑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사내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기업들도 구인 활동 어려웠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취준생분들이 이런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실력을 키운다면은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취업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굳이 박사급 전문가가 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한 어느 정도 석사급 인재만 되더라도 엄청나게 쉽게 이제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두 도전할 수 있는 이제 분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취업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AI 개발자는 이제 직무 특성상 컴퓨터만 한 대만 있으면 이제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한 기업에 얽매여서 일을 꼭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AI 빅데이터 전문가는 이제 채용하기 어렵고 또 연봉을 많이 줘야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채용을 안 하고 이제 외주 형식으로 프리랜서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죠. 특히 대기업이 아닌 중소 스타트업 기반 IT 기업들은 그냥 사실은 고용하는 걸 거의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프리랜서 외주 용역으로 많이 맡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AI 빅데이터 전문가가 된다면은 굳이 취업을 안 하고 그냥 프리랜서로 뛰면서 외주 용역을 여러 개 받으면서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하면서도 꽤 높은 고소득을 저희가 올릴 수 있습니다. 교육자에 도전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이런 AI나 빅데이터 관련 학과가 이제 막 개설되고 있어가지고 많이 없거든요. 한 예시로 경영학과나 영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대학교 개설이 되어 있지만 아직 AI나 빅데이터 관련 학과에는 이제 막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없는 학교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학과들이 생겨나면은 그에 따라서 교수들도 계속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가 되기에도 굉장히 유망한 분야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창업을 해볼 수도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AI,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이제 외주 용역으로 맡기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창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제 일거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고요. 소위 이제 창업을 하면은 초기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초기 자본도 정부 기관의 지원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 이제 기준 과기부의 전체 예산 중 약 13%에 해당하는 2조 3천억 원이 이런 AI에 투입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AI 투입된 예산의 대부분이 이제 중소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나 R&D 자금으로 이제 쓰이기 때문에 창업을 한다면은 이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AI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할 분야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수학, 그다음에 통계학,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경영학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공부해야 할 범위가 포괄적이다 보니까 또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1년 안에 AI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는 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은 구체적인 이제 공부 방법들이
각 커리큘럼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쓰기 전에 실제로 제가 아는 동생에게 그치 동생이 비전공자였는데 이 커리큘럼을 가이드해줬고 이제 그 동생이 이 가이드대로 공부한 이후에 실제로 1년 후에 어느 정도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제 국내 최대 IT 대기업에 이제 데이터 분석가로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